네, 어제가 제 79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경축식 곳곳에서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했는데요. 또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2부와 3부에 걸쳐서 이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갈 텐데요. 김종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앵커님. 네, 저번에 저희가 인터뷰에 모셨던 바로 그날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뒤늦게만. 그랬나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뭐 산 넘어 산이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바로 좀 그 본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경축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아니 일단 어저께 광복절이 이렇게 반쪽 광복절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광복회하고 이제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으로 참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복절은 어떤 정권의 광복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예. 네, 정부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의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야 뭐 좀 있으면 물러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5년 뒤에는 물러설 것인데 광복절은 이번에 79회였습니다만 앞으로 세세 연년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복절 자체를 어떤 그 여야 혹은 광복회와 정부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광복절 행사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참석을 해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혹은 뭐 거기에서 항의를 하든지 어떤지 뭐 그건 가능하겠습니다만 국가의 행사인데 정부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의 행사인데 그 행사 자체에 그게 반쪽으로 끝났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최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잠깐 경축사 얘기는 잠깐 미루고 그 네. 얘기에 좀 질문을 좀 그럼 좀 마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직접적인 발화점은 독립기념관장 인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그 광복회만이 아니라 상당한 지금 뭐 언론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 좀 네. 인사를 좀 제고할 여지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뭐 아무런 논란이 없는 그런 분이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김영석 씨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게 본인은 나는 뉴라이트라고 주장을 했는데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리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건국은 긴 과정이어서 임정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전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반대쪽에서 이제 광복회 쪽에서 이 사람은 뉴라이트다. 그리고 건국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더 이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광복회에서 이제 이정찬 회장님께서는 이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규정한다면 저부터 나가서 항의 집회할 것 같아요. 그거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 정서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이종찬 회장께서 이제 내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 광복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회장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만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계셔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런 공적인 논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이제 1919년부터 48년까지 건국의 과정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역사관이라는 게 이거는 그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영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일관성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관이 되는 건데 이분이 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펴냈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1948년을 시작의 시점으로 분명히 명백하게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19년부터 48년까지 과정이라고 한 건 본인의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말을 바꾼 측면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방점을 여기에 찍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저술에서 처음 얘기했던 오히려 이런 데 찍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내 의도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상대편이 다른 사람들이 너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것은 이런 의미지라고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책에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그 반대편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건 이러이러한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장이 이제 그 선임이 된 다음에 논란이니까 일제 강점기에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제 강점기에 그때 당시에 그 조선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시죠. 근데 그분들의 국적이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게 본론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은 계속 당시의 법령에 기초한 합법적 조치였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주장이죠. 바로 그거죠. 일본의 주장이 네.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게 국적은 일본이었다가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에는 결국은 일본의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당시에 우리는 반드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강제 합병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들의 침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교적으로 아마 조선 우리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거나 할 때는 아마 그 국적은 일본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그 일본의 침탈을 용인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온당하다. 공정했다. 역사적으로 정의로웠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국제사회가 아마 일본의 그런 침탈들을 왜냐하면 그때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인정했었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그 별개의 문제가 바로 아닐까 그게 싶어요.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최고위원님은 이거 논란을 뭐 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지만 아닙니다. 예. 그 김영석 관장의 저걸 보면 일본 그러니까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본은 국적을 일본으로 강제를 했지만 우리 당시 조선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네.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표현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영석 관장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뭐 그 구체적으로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저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근데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를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도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선진국끼리 짬짬이 하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도 맞죠. 자, 그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로 다시 돌아가서 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일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 과거사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과거를 기리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네.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토대와 발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대통령이 8.15 경축사니까 뭐 그런 해방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런 피눈물 나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었겠다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 또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지향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좀 있다. 그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를 볼 때 지금 이런 방안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전문가들도 여기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게 북한이 호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뭐 북한이 제일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자유잖아요. 예. 근데 자유를 뭐 그렇게 많이 뭐 외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하는데 뭐 남북 잠깐만요 제가 봤는데 뭐 대화 협의체 설치하자. 인권센터 같은 것들을 뭐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 일부 탈주한 분들, 뭐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자유의 가치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야말로 북한이 경기 일으킬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이걸 여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을 좀 퍼붓지 않을까, 대대적인 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더라고요. 이 그 이른바 뭐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실천적으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지향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 것이겠죠. 예. 근데 이게 30년 전에도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똑같은 통일 방안 같은 것들을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30년 넘게 이것들이 뭐 전혀 아무런 뭐랄까 그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거였죠. 94년에 네. 화해협력과 남북연합과 통일국가로 간다는데 사실 뭐 남과 북의 관계는 남쪽이나 북쪽에서 어떤 독트린이나 어떤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는 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지금 백서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최고위원도 백서특위 위원이셨잖아요. 위원이었죠. 근데 뭐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됐다고 마지막 회의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의는 참석 안 하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논리는 말이 되죠. 저 이제 작성한 사람이 보고도 받아야 되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논리인데 하여튼 저한테는 통보가 오지 않아서 예.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안 그 뭐 내용은 그래도 그러니까 대충은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 그 이전에 뭐 언론 보도 이전에 그 서로 검토했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조 심판론이니 명품백이니 그다음에 이른바 김건희에서 문자니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기는 한데 백서에 근데 네. 주어가 없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요. 예. 그 처음에 그 천여 명에게 그 보냈어요 설문지를. 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를 들면 2조 심판론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예를 들면 공천은 어땠습니까? 홍보 전략은 어땠습니까? 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쭉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답에 대해서 기술을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2조 심판론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 이런 항목들 홍보 전략 뭐 공천 여의도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저 설문을 했고 그 중에서 한 500여 명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기 때문에 뭐 주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했던 그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 대개의 경우 점수가 낮아요. 네. 우리가 패배했잖아요. 우리가 그 선거에서 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는 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뭐 평가 내지 소감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변에 이야기한 거 없습니까? 백서 관련해서는? 백서 그 본인이요? 네. 본인이 얘기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백서 내에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백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긴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반응 이런 건 없었다 일체. 아니 한동훈 대표는 내용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의 내용이 뭐 얼마나 정확한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보도 내용이 보도 내용이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든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2조 심판론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건 무슨 한동훈이 잘못했다는 걸로 여기 기술돼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되게 밋밋해요. 알겠습니다. 저 최고위원님 저기 그 윤리위원장 인사 이용구 윤리위원장이 좀 반발한다는 보도 있었는데 이건 뭐 좀 정리가 된 겁니까? 그 이용구 윤리위원장님이 우리가 전당대회 하기 한
3주 전인가 뭐 이때 임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6월에 임명이 됐죠. 6월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7월 23일 날이 예. 저희 전당대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황우려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임명을 하셨는데 그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새롭게 윤리위원장을 왜 임명하실까? 그러면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당대표가 바뀌면 새로 정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당대표가 오면 아마 다 바꾸겠다고 그럴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윤리위원장이 됐든 당무감사위원장이 됐든 다른 모든 당직자들은 대표가 바뀌면 모두 일괄 사퇴한 걸로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대표가 새로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영구 윤리위원장님은 좀 서운하실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근데 거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물론 연임을 시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대표의 선택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